근데 문제는 에스파의 아바타는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파의 아바타로 딥페이크를 포르노로 만들었을 때 이건 단순히 악취미나 장난이 아니라 팬들한테는 큰 상처나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가상 아이돌을 어디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뭐 좀 하는 언니 모하니입니다. 최근에 걸그룹 에스파가 데뷔를 했는데 데뷔를 하자마자 팬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는데 동시에 안티도 진짜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 그룹을 보니까 현실 세계 인간으로 이루어진 멤버 4명이랑 가상 세계에 있는 이 멤버들의 아바타 4명이 함께 있는 걸그룹인데 이 멤버들은 다 디지털 공간이라는 중간지대에 만나서 교감을 한대요. 제가 이 프로모션 영상 같은 걸 보긴 했는데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가상 연예인은 에스파가 처음이 아니에요. 저 고등학교 때 사이버 가수 아담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면 3D 캐릭터에 얼굴 없는 가수의 목소리만 입힌 것이고 이렇게 입모양이랑 목소리 싱크도 좀 맞지 않을 정도로 어설퍼 보이는데 그때만 해도 이 아담을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담이 계속 활동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나온 하츠네 미쿠도 있죠. 하츠네 미쿠는 아담처럼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른 게 아니라 음성 합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보컬로이드였어요. 이미 이때부터 미래의 아이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인기를 얻어서 애니메이션이랑 게임으로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인기를 끈 게 롤 캐릭터로 만든 걸그룹 KDA죠.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거의 4억이에요. KDA부터는 현실과 가상세계가 함께 등장하죠. 일단 실제 걸그룹이 춤을 추면 그걸 모션 캡처로 땄고 증강현실로 걸그룹이랑 같이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SM이 레드벨벳 이후에 6년 만에 선보인 걸그룹이란 걸 보면 엄청 벼르고 별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스파 나오기 전부터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포럼 같은 데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고 미래는 셀럽과 로봇의 시대라고까지 했죠. 엔터테인먼트와 기술의 결합을 계속 강조해온 SM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넘어서 이제 IT 회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시작은 가상세계의 아바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AI나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돌의 팬덤이 뭐 10대, 20대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런 전략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거의 가상세계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다 가상세계예요. 사실 유튜브도 가상세계라고도 볼 수 있죠. 현실 세계에 저는 모하니로 불리지도 않고 말투도 지금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부터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포노세피언스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이나 뭐 AI, VR 등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했어요. 아마 인생 절반은 현실 세계, 나머지 절반은 가상 세계에서 보냈을 거예요. 이런 세대를 겨냥해서 현실과 가상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연예인을 내놓는 건 어쩌면 당연하죠. 에스파에서 애 부분을 보면 알파벳 A랑 E가 이렇게 등을 맞댄 모양인데 A는 아바타의 머리 글자이고 E는 익스피리언스의 머리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바타라는 가상 세계로 사람들의 경험을 확장시킨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가상 아이돌 좋은 점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안무 연습, 뭐 노래 연습할 필요도 없고 외국어 교육시킬 필요도 없죠. 다이어트 압박 같은 것도 없을 테고 가상 아이돌을 개발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돈과 시간은 많이 들 텐데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데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게다가 가상 아이돌은 아프지도 않고 나이도 안 들고 스캔들이나 뭐 궤양 문제 같은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관리라는 게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도 가능할 거예요. 하츠네 미쿠처럼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게다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공연장에 가지 않고 증강현실 안에서 공연을 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상 캐릭터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 활용될 것 같다는 걱정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연예인이나 뭐 일반인을 합성한 포르노나 뭐 지인 능욕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가짜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가상 캐릭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에스파의 아바타는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스파의 아바타를 이용한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 의견으로는 이거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벌써 사람의 형상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AI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상 아이돌을 어디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가상 교사, 가상 가족, 가상 애인 등 온갖 가상 세계가 다 나올 텐데 우리는 이 가상 세계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로봇 산업이 발전한 일본에서는 이미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연구로 나온 게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인간과 비슷하게 닮은 대상을 인간과 닮지 않은 대상보다 더 불편해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그래프
로봇가 있는데 이걸 보면요. 산업용 로봇에선 호감도가 0이고 인간과 아주 다르게 생긴 봉제 인형에선 호감도가 제일 높고 인간과 닮았지만 인간과는 다른 좀비에서는 호감도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로봇도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인간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불편함이나 혐오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인간의 미세한 표정 근육이나 관절 움직임 같은 거를 구현하는 게 힘드니까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인간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차이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어요. 이걸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애니메이션에서 뭐 도라에몽이나 인사이드 아웃은 아예 뭐 인간의 모습과 많이 다른 가상세계 캐릭터가 나오니까 이걸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되게 큰 인기를 얻는데 진짜 인간이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던 폴라 익스프레스 같은 거는 오히려 좀 어색한 거죠. 그때 극장에서 이거 보고 운 애들도 있었대요. 지금 나온 에스파 같은 경우는 실제 인물이랑 닮은 아바타지만 오히려 게임 캐릭터에 가깝게 생겼기 때문에 이 불쾌한 골짜기 이론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요. 에스파나 뭐 KDA나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인간처럼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대상이 인간과 아주 많이 닮아버리면 호감도가 다시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 틀린 얘기도 아닌 게 일본 이케아가 마케팅에 활용한 이마라는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이 이마의 인스타에 가보면은 팔로워도 수십만 명이고 친구랑 미술관 가서 사진도 찍고 패션 화보도 만들고 그냥 20대 인플루언서 같아요. 그런데 이마도 CG로 만들어진 버추얼 모델, 그러니까 가상 모델이에요. 이걸 만든 일본 회사에서는 나중에 AI 기능도 탑재해서 다른 활동도 하게 할 거래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 한 가지. 인간과 똑같이 생기면 호감이 올라가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생기겠죠.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혹시 그 92년도에 나온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보셨나요? 여기서도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신체나 뭐 지능은 오히려 인간보다 더 뛰어난 안드로이드가 나오는데 얘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주인공이 얘네들을 폐기하러 다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인지 안드로이드인지 확인하는 문답 같은 거래요. 심지어 나중에는 주인공마저도 안드로이드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인데 만약 사람과 정말 닮은 안드로이드가 나온다면은 호감도 생기고 편리하겠지만 동시에 의심이나 불안도 같이 생길 것 같아요. 실제로 가상세계의 캐릭터라고 할지라도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보이면은 사람들이 가상 캐릭터에 인격을 부여하게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걸 일라이자 효과라고 하죠. 1966년에 한 컴퓨터 공학자가 만든 일라이자라는 인공지능이 심리치료사 역할을 하는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환자가 하는 말에 대충 공감만 해줘도 환자들은 이 인공지능을 좋아하고 신뢰했다고 해요. 만약 이런 효과가 지금에서도 말이 된다면은 에스파의 아바타와 교감을 한 팬들도 에스파의 아바타에게 인격을 부여하겠죠? 그렇다면 에스파의 아바타로 딥페이크를 포르노로 만들었을 때 이건 단순히 악취미나 장난이 아니라 팬들한테는 큰 상처나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BBC에서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근육이 퇴화되는 불치병에 걸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와우를 하면서 게임 캐릭터로 친구를 많이 사귀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죽은 뒤에 진짜로 게임에서만 교류를 하던 친구들이 장례식에 찾아왔대요. 생전 집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이 아이는 와우라는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못다한 꿈을 이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올 초에 국내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죠. MBC에서 했던 다큐멘터리인데 딸을 잃은 어머니가 가상세계에서 딸을 만나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였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가상세계의 존재를 우리가 더 이상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스파의 아바타도 다른 아이돌이 하지 못했던 거를 하면서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화 인셉션이 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내가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는 세상이 있고 또 이 안에서 나의 모습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이뤄낼 수 있죠. 인셉션에서도 주인공의 아내는 자신이 창조한 꿈, 그러니까 가상세계를 진짜라고 믿잖아요. 우리도 이미 한쪽 발은 현실 세계, 한쪽 발은 가상 세계에 담그고 살잖아요. 지금은 이 양쪽 세계의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죠. 이 온도 차이가 사라지면 내가 어느 쪽 발을 어느 세계에 담궜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